계약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운 법에 따라서 계약을 시행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발법 결정을 하고,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계약이 완료가 되면 대가를 지급하는 일련의 이런 계약의 흐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여기서 좀 알아볼 것은 계약 방법의 결정, 계약의 체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품의, 계약 방법 결정,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계약 완료, 대가 지급 중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계약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그리고 입찰, 그리고 조달 구매, 그 다음에 조달청 계약 요청, 물음표, 이렇게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단 한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한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우리 계약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계약이랑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우리 계약이 업체예요. 업체인데, 우리 뭐 물건 학습 준비물 좀 납품해 주세요 할 때 하는 1인 수의계약. 계약이가 수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혀 나와서 계약하는 것이 2인 이상 제출 수의계약. 이 수많은 계약이 중에 한 사람이 뽑혀 나와서 적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가 납품이 가능한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다. 그것이 입찰. 그렇죠? 이렇게 해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 나눠지고요. 조달 구매, 제3자를 위한 단가 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인데요. 조달 구매는 조달청에서 우리를 위해 단가 계약을 해놓은 물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고요. 조달청 계약 요청은 조달청한테 물건을 구입해 주세요, 공사를 해 주세요 등 조달청에게 계약 요청을 하는 것을 조달청 계약 요청이라고 합니다. 끝에 있는 물음표는 뭘까요? 물음표. 끝에 있는 물음표는 뭘까요? 예, 끝에 있는 물음표. 얘는 물음표입니다. 사실상 5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상 5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2천만 원. 우리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지만 어쨌든 추정 가격으로 봤을 때 2천만 원까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2천만 원까지 1인 견적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쵸?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요렇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는 요렇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가능할 거고, 입찰은 이게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데, 요게 지금 금액들이 2배로 뛰었죠? 특례 때문에 요거 딱 2배로 떴습니다. 모두 다. 특례 때문에 모두 2배로 떴다는 거. 이런 명심해 두시고요.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네, 특례 때문에 2배로 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뭐 명칭이야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계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이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계약 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을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 금액으로 결정한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원래는 얘였죠? 원래는 얘였습니다. 원래는 얘였는데 얘로 수정이 됐죠? 네, 그래서 항상 그렇죠. 2번 맞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 가격 중 비교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금액을 결정했지만 이제 바뀌었습니다.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비교 검토 후에 품질 등을 고려해서 최종 계약 금액을 결정해라.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싼 걸로 했던 것을 약간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계약 담당자나 업무 담당자나 아니면 사업부서의 요청을 좀 받아들여서 같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품질 등을 고려한다면 싼 것보다는 좀 더 비싸지만 좋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터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번 사항으로 변경됐다라는 거. 이게 바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것처럼 가격 검증도 거쳐야죠.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거래 신뢰 가격이라든가 통계적성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이라든가 감정 가격 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1인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인 견적 등을 제출받아 가지고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를 증명하고 있죠. 네,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성기업하고의 수의 계약도 이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이야. 여성기업이랑 수의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기업이랑 수의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성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을 받고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가격 검증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성기업도 금액 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계약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말고 천재지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이 있어요. 이 천재지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은 뭐냐면 이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3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1가지.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그 다음에 긴급한 행사,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쵸? 그리고 재공고 입찰과 입찰 성립이 되지 아니하거나 약찰자가 없을 때, 특허 같은 수의계약을 할 때, 이때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계약 상대자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비교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얘네랑 협상하고 그 다음에 비교 검증하고 계약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액에 따른 1인 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허라든가 천재지변, 그 다음에 군사작전상 아니면 중도의 계약이 해지됐다든가 아니면 2번 유찰됐다든가 할 때 계약은 이렇게 계약 상대자와 협상을 통해서 계약 금액을 결정하고 비교 검증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정 가격이 1억 원이고 우리가 가진 가격이 1억 원이고 이렇게 87.745 8,774만 5천 원 금액에 가장 가깝게 쓴 사람 얘가 1순위 그 위에는 2순위 이렇게 돼서 예정 가격 넘어가면 예산 넘어가면 얘는 초과고 요 아래는 낙찰한선 미달이고 이렇게 해서 얘랑 계약을 체결하는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기 낙찰 예정 가격은 사실상 컴퓨터가 시스템이 정해주죠.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시스템이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런 거 산정하는 것은 연수하나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그냥 액면가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낙찰한선을 뭐 87.745를 적용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가깝게 쓴 그 아래는 탈락. 그래서 얘랑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7.745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낮게 쓰면은 부실공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 나쁜 물품들을 납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윤을 좀 챙겨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87.745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아니면 88%, 90% 이거는 법령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의 정함은 다릅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연수원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았듯이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정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해킹했던 사람들이
이 금액을 해킹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입찰은 아까 요 앞에 이렇게 선정한 사람들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그 1순위부터 이렇게 적격 심사를 하겠다.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납품이 가능한지, 시공 경험이 있는지, 경영 상태는 괜찮은지 등과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를 선정하겠다. 차이점이 있죠? 적격 심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적격 심사. 주의할 점은 합산 점수가 높으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금액으로 먼저 거른 사람들부터 적격 심사를 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입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는 장소는 아무 데나 모이나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일까요? 네, 어디에 모여서 어디에 장소일까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고를 내가지고 업체를 모을까요? 전국에 있는 학교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업체들이 맨날 2만 개에 들어가가지고 올렸나 안 올렸나 확인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정정보 처리 장치라고 해서 이 시스템에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만 올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냐? 나라장터, 학교장터, 그 다음에 EAT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온비드, 그리고 순환자원정보센터처럼 5개의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같은 경우는 전자도달 입찰 시스템이고, 여기 우측에 있는 학교장터, 얘 같은 경우는 이 학교장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의 물품,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용역 공사, 그 다음에 도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서는 제한 없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AT는 뭐죠? 단체 급식 식재료 입찰을 하고 있죠. EAT에서 단체 급식 식재료 입찰을 하고 있고, 온비드는 불혹용품 등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사이트고, 얘는 재활용용품,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공고를 올려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법이 정해진 지정정보 처리 장치 5개에다 올리게 됩니다. 요건이 다르죠? 급식 식재료 조달 시스템은 EAT에다, 그 다음에 불용용품은 온비드에, 그 다음에 폐기물 등 재활용용품을 매각하는 것 같은 경우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 전체 단은 얘는 나라장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지정정보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안 돼요. 다음은 이제 조달구매입니다. 조달구매. 우리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물건들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구매를 할 때 이제 분할납품 요구서라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A 업체가 있고 우리가 이게 수요기관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업체가 있고 그러면 국가가 제3자 우리를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위해서 업체랑 단가계약을 체결해 준 거예요. 단가계약. 수요기관이 필요한 것들을 단가계약 개당 10,000원에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겁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입해서 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고 하고 이 제3자 공공기관을 위한 단가계약이 수량이 많아지면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금액을 낮춰서 업체 선정해라. 그게 바로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국가가 제3자, 우리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고 하고 이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수량이 많아지니까 한 번 더 경쟁을 거쳐서 금액을 좀 낮춰서 하겠다는 것이 다수공급자 계약인 겁니다. 예, 이걸 조달이 국가가 계약을 체결해 준 거죠. 그러면 그 찍어서 사기만 하면 되고 우리가 사게 되면 요렇게 분할납품 요구 통지를 해서 사게 됩니다. 참고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대금 지급할 때 대지급이 있죠? 반대말은 뭘까요? 직불입니다. 직불.
대지급은 우리가 조달청에 돈을 줘서 대가가 일 완료되면 조달청에 돈을 주면 조달청이 업체에게 돈을 주는 걸 대지급이라고 하고, 직불은 우리가 직접 업체한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이건 찾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를 대지급을 할 수도 있고 직불을 할 수도 있고, 직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수료만 조달청에 줍니다. 대지급을 하면 수수료랑 물품 대금을 모두 다 조달청에 주죠. 요거 그 차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좀 알아볼까요? 현장 설치도죠. 현장 설치도. 현장 설치도는 뭐죠? 현장에 설치해 주는 것까지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설치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현장 설치도다. 그러면 와서 컴퓨터를 현장에 설치를 해주죠. 그러면 좀 차이점이 있다면 현장 뭐가 있죠? 납품 장소도는 뭘까요? 납품 장소도. 납품 장소도는 납품 장소에 놓고 갑니다. 그냥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겠죠. 설치는 안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점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납품 장소 하차도. 납품 장소에 내려만 놓고 가요. 그리고 납품 장소 차상도. 차상도라고 하면 물건을 실은 채로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되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납품하거나 할 때 요 내용을 이제 계약 담당자나 업무 담당자가 찍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상식삼아 알아두시고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 현장 설치도는 야 설치 비용이 들어가 있구나, 현장에 설치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납품 장소도라고 하면 놓고 가면 저희가 그냥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요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납품 장소 하차도, 공사 현장 하차도 그냥 놓고만 가든가, 아니면 납품 장소 차상도, 네가 차가 거기까지 가면 네가 내려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상식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하자담보 책임. 우리가 보통 이제 하자담보 책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조달 물건들은 1년이에요. 1년. 1년이기 때문에 1년짜리 조달 물건에 대한 하자 보증서는 이 조달이 책임을 집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2년 이상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년 이상 되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점은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자보증서를 받지 않고 이 분할납품요구 통지의 그 기간하고 조달청이 지금 그 보증을 해주는데, 2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조달청이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하자보증서를 받아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 점 좀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이제 봤을 때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의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조달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조달에 계약 요청하는, 이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에 따른 것밖에 없느냐? 왜 우리는 금액으로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선정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온 것이 바로 2단계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 두 가지 계약 방법은 금액으로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단계 경쟁 입찰은 우리가 많이 하죠. 학교 주간 교복 구매라든가 현장 체험 학습, 진로 체험 지원센터 유탁 용역 같은 것들을 2단계 경쟁을 많이 해요. 2단계 경쟁. 뭐 어떻게 해야지만 2단계 경쟁할 수 있느냐?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할 때, 아니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단계 경쟁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단순한 물품 구매나 용역, 뭐 청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경비 용역 같은 것들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단순한 물품 구매이나 단순한 용역을 빼고는 2단계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거. 평가를 하고 업체 선정할 수 있겠죠. 현재 많이 하는 것들은 저렇게 학교 주간 교복 구매라든가 현장 체험 학습,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하는 진로 체험 지원센터 등 위탁 교육 등을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얘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얘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협상의 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좀 다르죠? 협상이란 글자가 좀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는 업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식 기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 창작성, 그 예술성이 좀 가미된 조형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사업, 그 다음에 정보화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협상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그 지정정보 처리 장치 말고 행정정보 시스템 아시죠? 나이스, 에듀파인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사업인데요. 정보화 사업인데 이것들은 협상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 크게 할 때. 그 다음에 지식기반 사업, 조형물 사업. 우리가 무슨 그 커다란 석상 같은 석상이라고 하고 조형물을 세울 때도 이 협상 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2단계 경쟁 입찰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을 때 2단계 경쟁을 하고 협상은 구체적인 계획, 그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협상 계약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고 일단 2단계 경쟁 입찰이 어떤 건지 정도 보고 협상 계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경쟁 입찰은 학교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많이 하고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규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이렇게 납품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한 업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통과한 업체들 중에 그 다음에 그 중에 낮은 업체하고 하는 거죠. 2단계 입찰이죠. 봐요. 제안서 제출하고 평가하고 그 중에서 통과한 업체들한테 돈을 적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은 규격서와 가격을 같이 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통과한 업체들한테 가격을 열어봅니다. 가격을 열어본 업체들 중에 최저가를 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좀 다르죠? 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통과한 업체들이 돈을 내는데 얘는 제안서와 돈을 같이 내죠. 이렇게 차이점이 달라요. 이 차이점이 다르면 결과가 좀 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3명이 통과가 돼서 3명이 통과가 됐습니다. 3명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사람 중에 최저가로 된 한 사람이 되겠죠. 한 사람이 될 텐데 2명이 통과가 됐어요. 2명 중에 최저가로 된 한 사람이 되겠죠. 한 사람이 될 텐데 1명이 통과하면 안 됩니다. 1명이 통과하면 유찰이에요. 유찰. 왜냐하면 가격을 1명만 적어내면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미리 가격을 적어내지 않고 통과된 사람들 중에 가격을 적어내기 때문에 뭐 2사람, 3사람까지 인정이 돼도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가격 제출하라 그러면 가장 높게 제출하겠죠.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그게 바로 2단계 입찰이고 그러면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은 4명이 통과를 해서 가장 낮은 1명이 통과할 수도 있고 1명이 돼도 얘는 오케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은 미리 적어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적어냈기 때문에 이 중에서 1명만 통과해도 뭐 이미 돈은 수많은 사람이 적어낸 걸로 인정이 돼서 얘는 1명만 통과해도 낙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번째를 많이 대부분 두 번째로 합니다. 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그쵸? 네.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꼭 2개 이상이 통과를 해야지만 가격을 적어내고 최저가로 낸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제출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하던 어떤 걸 하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안서 평가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평가를 했던 내용들.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주관적 평가를 했죠. 얘는 몇 점, 얘 몇 점이고 얘는 여기 객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는 얘는 심사위원이 하고 얘는 계약 담당자가 합니다. 계약 담당자가 주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되죠. 이렇게 평가표를 하게 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 입찰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공고기간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2단계 입찰이니까 입찰의 공고기간인 7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2단계 입찰은 7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더라도 제안서를 작성할 날짜를 줘야 되니까 좀 더 길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공고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공고기간은 3일 이상을 줘야 되죠. 그래서 공고를 낸 날짜를 빼고 1, 2, 3. 그러면 이날 개찰을 합니다. 개찰한 날짜 빼고. 이해되시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공고 낸 날 빼고 1, 2, 3 개찰한 날. 이렇게 3일의 공고기간을 주고. 만일에 주말이 꼈다. 주말이 끼면 주말을 빼고 계산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주말을 빼고. 자, 입찰. 입찰은 7일이라고 그랬죠? 입찰은 7일을 주고 개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입찰은 7일을 주고. 계산한 법 아시겠죠? 공고 올리는 날, 그 다음에 확인하는 날 빼고 가운데 날짜를 계산하는데, 저렇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3일을 줄 때 주말이 끼게 되면 제외를 하고 3일 이상을 줘야 되는 거고, 입찰 같은 경우는 주말을 포함해서 7일 이상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는? 2단계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을 줘야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뭐 15일 줄 수도 있고 20일 줄 수도 있는데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10일 이상을 주게 되고요. 10일을 주게 되면 이렇게 10일을 주게 됩니다. 공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마감하는 날짜는 뭐냐면 제안서를 마감하는 날짜예요. 제안서를 마감하는 날짜 그 전일까지 10일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사하고 개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일을 주는데 만일에 10일을 줘서 이날 마감을 하게 되면 이날이 주말이죠? 주말이라서 주말에 제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날짜는 빼고 하루 더 줘서 10일 하루 더 줘서 평일에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제안서 제출을 마감하고 이날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하고 개찰을 하게 되는데 이 날짜를 같은 날짜에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 날짜를 같은 날짜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분들이 하룻밤 자야 되니까 얘를 오전에 마감하고 오전에 하고 얘를 심사를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기간은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는 협상과 똑같이 10일 이상을 줘야 되고 뭐 금액에 따라서 더 길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아까 2단계 입찰하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을 하시려면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2단계 입찰이라는 말에 얘를 표시하게 되면은 규격 하나만 통과했을 때 개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를 클릭을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거 클릭하고 하셔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조달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만일에 이게 잘못 입력이 돼서 개찰이 되지 않을 때는 조달청 콜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하도 많이 실수를 해서 얘만큼은 수정을 해줘요. 다른 거 수정 안 해주더라도 뭐 만일에 조달청 콜센터 생각이 안 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친절하게 조달청 콜센터에 연락하시라고.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자, 두 번째인데요. 이 평가표. 이 평가위원들이 평가표를 작성을 하죠. 평가표를 작성하는데 이 평가위원들이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87점인데 77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77점 표시를 함으로써 합격해야 될 업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입찰 같은 경우는 평가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을 가둬놓고 계산기를 들고 검산을 해본 다음에 검산이 맞으면 이분들을 집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 점 아시겠죠? 이 점수가 틀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담당 공무원들이 정신건강이 해로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심사위원들의 이 합산 점수를 믿지 마시고 계약 담당, 업무 담당자들이 계산기로 직접 검수를 해서 정확하게 맞으면 통과시키라는 거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2단계 입찰은 협상계약과 같이 공사는 안 됩니다. 물품과 용역만 가능하다는 거.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아시겠죠? 공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2단계 경쟁 입찰은 심사위원들을 규정하는 법칙이 없어요. 특별히 뭐 심사위원을 100명을 해라, 1000명을 해라, 5명을 해라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심사위원들은 이런 사람을 해라, 저런 사람을 해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2단계 입찰 같은 경우는 이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자유로워요.
근데 협상행 계약은 좀 다릅니다. 협상행 계약은 7인 이상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야 될 거고 20% 이상을 타 시도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뭐 3배수를 선정한다. 이런 것들 등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세부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표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행 계약은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2단계처럼 협상행 계약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2단계 경쟁 입찰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좀 배워왔습니다. 자, 같이 고생했던 동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동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업무 얘기를 했고, 제가 춘천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춘천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춘천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때 지금 화장실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그때 이제 춘천교육청에 3층 대회의실이 있었죠. 거기 앞에 있는 화장실이 저랬어요. 똑같은 제가 화장실 찾았습니다. 그때 춘천교육청 3층 회의실 화장실이 저랬었어요. 춘천교육청 근무하시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저 3층 화장실. 꼭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렇게 3층 화장실이 생겼었는데, 제가 이제 8급 때, 7급 때 춘천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분이 누구냐면, 제 동기가 2명 있었는데,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안성수 팀장님하고, 현재 인제고등학교 행정실장님으로 있는 고용진 행정실장님. 이 두 분이 이제 제 동기인데, 그때 춘천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했었어요.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모 과장님이라고 퇴직하셨는데, 그분이 3층에 회의가 있을 때, 3층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만 보면 그때 공무원 때 화장실 청소한 거. 그때 이제 안성수 팀장님 정말 열심히 저 누런 변기 닦았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만 가면 그 생각이 나요. 저런 화장실만 가면. 춘천교육청 때 화장실 청소했던 기억. 그때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성수 팀장님하고 우리 또 인제고등학교 행정실장 고용진 실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그때 생각이 나네요. 과거에 같이 고생했던 그때 진짜 열심히 일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 화장실만 보면 생각이 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고생하고 있는 동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과거에 고생했던 동료고 현재 고생하고 있는 동료 이야기. 실제 지금 이게 지금 저거거든요. 실제 이제 메신저의 대화 내용인데 어렵다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죠? 그다음에 많이 어렵죠. 그리고 공직생활 7년 만에 최대 위기다. 그러면서 이제 쓴웃음을 짓고 계시고 정말 최대 위기네요 했던데 이렇게 공직생활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이 주무관님과 전화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하지 않나요? 전화 인터뷰 듣고 싶으시나요? 이거 오후에는 졸리신가 봐요. 채팅이 없어요. 지금 저기 이 공직생활 7년 만에 최대 위기 전화 안 받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공직생활 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주무관님, 예,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직생활 최대 위기를 맡고 있는 홍천농업고등학교 현다현 주무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홍천농업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다현 주무관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셨네요.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공직생활 7년 만에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위기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농고 와서 이제 계약이랑 게임의 강제 참여자가 됐는데 예. 하필 이 학교가 물품, 공사, 용역 계약이 아주 많은 학교로 되어 있어서 최대 위기입니다. 그 물품도 있고 공사도 있고 용역 계약도 많은. 네. 근데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계시죠? 네, 뭐 조금씩 레벨업을 하고 있어서 배움과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 주무관님이 뜸은 좀 들였지만, 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시겠죠? 네, 뭐 강사님이 계시니까 뭐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제가 이 얘기 들으려고, 예, 물어본 것 강사님이 같아요. 계셔서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현장에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 현단 주무관님인데요. 주무관님은 저랑 요새 좀 많이 통화를 했길래 이렇게 어렵게 좀 전화 인터뷰를 좀 부탁드렸는데 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우리 업무 담당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계약이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이대 정신으로 도전하다 보면 계약이란 게임을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약에 대한 게임을 정복할 수 있다. 아, 정말 표현이 참신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계약에 대한 게임을 정복하도록 하죠. 현단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셨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돼요. 아, 네, 많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인터뷰 끝났습니다. 어떻게 현재 공직생활 7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는 홍천농업고등학교 현단 주무관님하고 좀 통화를 해봤고요. 주무관님께서는 계약이라는 게임을 정복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현단 주무관님 새내기 강사로 추천도 들어오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도 같이 우리 현단 주무관님이 계약에 대한 게임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같이 정복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요. 과거에 고생했던 우리 동료 얘기를 했고 현재 고생하고 있는 동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인 수의계약, 2인 수의계약, 입찰 이런 것들을 쭉 봤죠? 쭉 봤으니까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증형과학실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진흥형과학실 같은 경우는 지침으로 떨어진 게 이제 공간 구성, 그 다음에 수업 환경 구성, 운영비 이렇게 해서 30%, 65%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까지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지능형 과학실을 하면 공간 구성 관련해서는 30% 정도 쓰고 수업 환경 구성에서는 65%를 써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떨어졌고 우리 공무원은 그 지침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 구성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게 되겠죠. 그럼 계약 담당자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겠죠. 실내 인테리어, 그런 다음에 싱크대 부대 설비 이렇게 해서 30%. 그럼 30%는 5천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이니까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수업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VR이라든가 책상 의자라든가 전자현민경, 전자칠판 같은 것들이 될 거고. 이게 65%가 3,200만 원인데 3,200만 원 관련해서 물품 같은 경우 공고 올리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제3자 단가라는 조달청 계약 물품이 있으니 3자 단가로 한 1,100만 원 될 거고 그 다음에 1,1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 같은 경우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니까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3자 단가 금액을 빼고 또 요 지능형 과학실 관련해서 2,200까지 수의계약인데 2,100만 원 정도는 잘하는 업체 철저한 가격 검증에 걸쳐서 수의계약 체결하고 공사는 1,500만 원이니까 1인 수의계약 체결하고 공사와 물품은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처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지능과학실 다 이렇게 처리 잘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업무를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자, 다음은 무슨 대학교 교육활동 위탁 용역인데요.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실제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대학교에 교육활동 위탁용을 가겠다, 학교가. 가는데 총 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대학교하고 위탁용역을 맺을 수 있는 심리적 한계 금액이 얼마가요? 심리적, 법적으로 한계 금액은. 그쵸?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근데 4천만 원이 되면은 우리 심리적으로는 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 대학교랑 교육활동 위탁용역으로 4천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4천만 원짜리 1인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다.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고를 내면 저 대학교랑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역을 좀 받아보고 본 다음에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라. 강사 수당이라든가 숙박비, 식비, 교재비 한 1,900만 원 정도는 1인 수의계약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접 처리를 해라.
강사 수당 줄 게 있으니까 직접 그 강사한테 돈을 주고, 숙박비는 그 숙박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식비는 직접 가서 그 식당하고 계약 체결해서 맺고, 교재는 직접 사서 학생들에게 교재비를 줘라. 이렇게 직접 처리를 시키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이 대학하고 꼭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을 이 대학하고 수의계약을 해라. 예. 이렇게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대학 교육활동 위탁교육을 4천만 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은 빼고 나머지를 대학과 수의계약 처리해서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이 실제 업무 추진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학실 및 보건실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요번에 이제 공사를 할 때 과학실하고 보건실 리모델링 공사를 6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과학실 3천, 보건실 3천이 나왔다면 따로따로 수익현적 안내 공고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합쳐서 공사 6천만 원 계약을 낼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갑자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화질을 720p로 변경하시면 잘 보인대요. 예, 화질을 720p로 변경하시면 잘 보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질을 720p로 설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유튜브 창 아래쪽 톱니 모양을 클릭하시고 화질을 720p로 해주시면 그렇죠. 잘 보인다고 합니다. 예, 잘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 아래쪽 톱니 모양 720p로 조정해 주시면 잘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 및 보건실 리모델링 공사가 6천만 원인데 과학실이 3천, 보건실이 3천이다. 그렇게 되면 3천짜리 수익현적 안내 공고를 낼 수도 있고 합쳐서 6천짜리 공사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렇게 1,500만 원과 4,500만 원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1,500만 원은 1인 수익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500만 원은 수익현적 안내 공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금액이 작으니까 작은 건 1인 수익 계약을 내고 또 큰 거는 수익현적 안내 공고를 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고요. 자, 이제는 3천짜리 공사를 한번 볼까요? 뭐 과학실 500만 원, 보건실 2,500이다. 이렇게 되면은 공사 500만 원은 1인 수익 계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사 2,500원 공고 내야죠? 그렇죠. 공고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이 합쳐서 3천만 원짜리 공사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나와요. 그 법령에 보면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돼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 분리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분리발주는 하는데 이거의 대전제가 뭐냐면 1인 견적 수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좀 나눠서 이렇게 1인 수익계약, 1인 수익계약 이렇게 금액을 나눠가지고 1인 수익계약 하면 안 되냐, 1인 수익계약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1인 수익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기와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본 것 같이 공사 500만 원, 2,500만 원인데 그럼 3천만 원짜리 공사 한꺼번에 수익현적 안내 공고를 내면 되고 만약 500만 원, 2,500만 원이면 하나는 수익계약하고 하나는 공고 내고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데 둘 다 1,500씩 나눠가지고 A 업체랑 1인 수익계약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분리발주입니다. 1인 수익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기와 공사량을 분할하는 거죠.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건 A 업체 공사 밀어주기, 특정 업체 밀어주기도 될 수 있고요. 분리발주로 명확하게 잡힙니다.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럼 최소한 업체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시기와 공사량을 어떻게 분할하다 보니 1인 수익을 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최소한 다른 업체랑 하셔야지 똑같은 업체한테 1,500씩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얘는 분리발주이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이렇게 3천짜리 공사를 1인 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3천짜리 공사를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 여성기업하고는 3천짜리 공사 수계약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기업이 공사도 여성기업이 가능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분리발주의 가장 주의할 점은 뭐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시기와 공사량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인데요. 과학실 현대화 2천만 원, 보건실 현대화 2천만 원, 지능형 과학실 5천만 원, 도서관 리모델링 2천만 원. 이렇게 돈을 받다 보니 우리 학교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쌓였네요. 그렇죠? 네, 쌓였으니까 업무별로 봤을 때 얘는 2천만 원이니까 금액별로 3개는 수의계약 체결하고 얘는 5천만 원이니까 여성기업이랑 체결하고 A업체가 여성기업이죠. 여성기업이니까 세 번째 징형과학실 A업체랑 여성기업이니까 체결하고 2천만 원 이하니까 A업체랑 체결하고 제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통장 학교에 돈이 1억 1천만 원을 갖다 놓고 업무별로 나눠서 업무별로 시기별로 공사량을 나눠가지고 A업체에다가 금액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분리발주입니다. 명백하게 분리발주. 정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고 하면 이렇게 A, B, C, D 업체를 달리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또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강사님은 계속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사실상 우리가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쌓여 있다면 얘를 분리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얘는 통합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보통 같은 공정이라고 한다면 통합으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얘를 그러면 뭐 쌓여있지 않았을 때 아니면 저렇게 A, B, C, D로 나눠서 업체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 우리가 저 업무를 처리할 때 A, B, C, D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 돈이 쭉 들어와가지고 내 통장에, 우리 학교 통장에 1억 1천만 원이 쌓였으니까 이 1억 1천만 원을 다시 저 업무별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만 A, B, C, D로 나눠서 1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쭉 한꺼번에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방법. 학사 일정과 교육을 위해서 학사 일정과 교육을 위해 즉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진경 앞으로. 우리 계약아 진경 앞으로. 뭔 뜻이죠? 들어올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과학실 현대화가 5월달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계약. 보건실 현대화가 8월달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또 계약. 지능형 과학실 10월달에 5천만 원 들어왔어요. 바로 계약. 11월달에 도서랑 리모델링 2천만 원 들어왔어요. 바로 계약. 나는 알 바 없어. 들어오는 대로 업무 추진이야. 학사 일정과 학생들을 위해서. 예, 이게 사실상은 이 공사들을 종합적으로 일정들을 고려해서 이 분리발주할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연초에 이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기별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은 만일에 통합해서 할 자신이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계약 체결하는 거야. 5월달에 들어오면 8월달에 보건실, 10월달에 지능형. 그러면 나중에 만일에 감사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기별로 들어와서 우리 학사 일정이 너무 급해서 바로 공사 체결했다. 이런 타당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타당성을 위해서라도 바로 들어왔을 때 공사 체결해야지. 연말까지 저 쭉 1억 1천만 원 쌓아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분리발주 가능한가? 이건 안 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일에 바로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저 AAA는 안 돼요. 가능하면 저렇게 업체를 나눠서 해주는 게 맞겠죠? 그건 뭐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감사하시는 분들이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런 식의 업무는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처리하는 방식까지 배웠고요. 한번 질문.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뭐, 쌍방 소통이 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을 좀 볼게요. 근데 실제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나라장터에서 1인 수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 중에 있다. 과업지시서를 첨부문서에 넣어야 하느냐? 너무 좋고 훌륭한 굿굿굿 질문입니다. 정말 최고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가. 나라장터에서 1인 수의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중인데 과업지시서를 첨부문서에 넣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좋은 질문이에요. 자, 과업지시서의 명칭을 좀 보자면 물품 용역 공사의 경우 좀 다른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이 그 예규라든가 법령 등을 봤을 때 사실은 섞어서 쓰고 있긴 해요. 근데 물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격서 사실은 기본이죠. 기본이고 뭐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조건.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업내용서와 과업지시서 뭐 이런 식의 제안요청서, 그 다음에 특수조건.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서, 설계서, 그다음 물량내역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쓰긴 한데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과업지시서를 첨부문서에 꼭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꼭 넣어야 될까요? 정말 이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자, 과업지시서가 뭐죠? 과업내용서.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길 때 이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과업지시서가. 그러면 두 번째 계약 담당 부서는 이 과업지시서를 공고문에 탑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수행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 사업부서에서는 나는 이렇게 업무 처리할 거야. 두 번째 계약 담당자는 공고문에 첨부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할 거야. 너네들은 이제 알아. 들어온 업체들은 이렇게 수행해야 돼. 세 번째는 뭐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첨부해서 너 이제 꼭 이렇게 업무 처리해야 돼를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과업지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질문이죠? 계약서에 꼭 첨부해야 되겠죠? 첫 번째, 사업부서가 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약 담당자, 업무 담당자가 공고문에 탑재를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과업지시서를 첨부시켜서 너와 내가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첨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문에 첨부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에 첨부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굿굿굿.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 구입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아주 그 주옥 같은 질문이죠. 나라장터 제3자 단가 물건을 계속 구매를 하는데 그게 많이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구가 뜹니다. 2단계 경쟁 회피로 납품 요구가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3자 물건도 아까 많이 사면 다시 한번 경쟁을 거쳐서 다수 공급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번 더 평가를 거쳐서 납품을 해야 된다고 쳤는데 우리가 3자 단가 물건을 저렇게 계속 사게 되면 2단계 경쟁 회피로 납품 요구가 차단이 돼요.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중소기업 제품은 1억까지, 대기업 제품은 5천만 원까지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은 5천만 원, 중소기업 제품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한 번 더 경쟁을 거치게 되는 다수 공급자 계약, 특히 마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가 계속 구매를 하게 되면 C탭에서 2단계 경쟁 회피로 납품 요구를 차단하게 돼요. 자동으로. 이 점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은 한 달 지나면 풀립니다. 근데 한 달 지나서 풀려서 또 구매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구매를 하더라도 2단계 경쟁 회피에 대한 법령 위반은 맞다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물건의 양 등을 고려해서 정당하게 법에 나와 있는 2단계 경쟁을 통해서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게 되면 2단계 경쟁 회피로 납품료가 차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주옥과 같은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될 최고의 질문입니다. 따봉을 외칠게요. 쌍최고입니다. 쌍최고. 자, 공고문과 나라장터, 그러니까 학교장터, EAT 등 지정정보 처리 장치죠. 기초금액이 상회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고문에는 1억인데 시스템에는 1억 1천만 원이라고 올렸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쵸?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큰 오류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보통 금액에 관련된 것들은 중대한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에 관련된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하자라면 제가 뭐라 그랬죠? 공고는 취소해야 됩니다. 그 점 유의만 해주십시오. 이게 경미한 하자래 가지고 만일에 공고문과 시스템이 다르면 공고문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논외로 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금액이 상이하다 그러면 그 금액이 틀리면 큰 착오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봐서 공고는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올려야 된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경미한 하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연수원 오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연수원에서는 세부적으로 잘 알려드리니까요. 연수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일했다. 잠깐 볼까요? 나는 이렇게 일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시스템이랑 공고문이랑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공고문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금액이 달라요. 지금 속초중학교에 근무하시는 김웅혁 실장님은 이렇게 그 계약 담당자 할 때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칠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내가 시스템에 입력을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시스템에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형광펜을 칠해서 내가 추정 금액 제대로 입력했구나. 지역 제한은 강원도로 했구나. 그 다음에 업체는 시설유지 관리업, 습관수공사업, 이렇게 제한을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등을 확인을 해서 틀림없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의 소홀함이 없게 해서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업무를 잘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속중에 김효익자가 같이 근무할 때인데 일장님이 이렇게 항상 뽑아서 아니면 출력물을 확인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일에 중요한 업무가 있거나 소홀히 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정확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계약 업무 같은 것들을 틀리게 되면 나중에 민원받고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좀 철저히 소홀함이 없이 업무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했다. 그렇죠? 김우혁 시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기간이 길고 복잡한 업무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되게 길고 그 긴 계약 기간 중간에 행정 업무들이 좀 수반적으로 많이 있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계약 서류 앞에다가 해야 될 업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처리했으면 V표, 이걸 처리했으면 V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요거 장현미 주무관님, 신민경 주무관님 속초항량에서 계약 담당자 할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연로사 주무관하고 김민철 주무관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복잡하고 기간이 긴 업무 같은 경우는 앞표지에 이렇게 그렇죠? 개찰했냐, 그렇죠? 홈페이지 알렸냐,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해서 발송했느냐, 에드파인에 계약서 썼느냐, 그렇죠? 얼마 세부적이에요? 응답서, 인지세, 계약분등서 했느냐, 그렇죠? 이렇게 앞장에 표시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업무가 진행됐는지를 표시를 붙인 다음에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계약 담당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만일에 이렇게 기간이 길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앞장에 이걸 붙여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표시하고 업무 처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질문. 자, 보통 전문공사 1,500만 원 이상이면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전기통신소방공사의 경우 1,500만 원이 기준이냐? 야, 날카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하트를 날려야 되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날카롭고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자, 보통 전문공사 5,500만 원이면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 그 아래는 면허가 필요 없는데, 그렇죠? 필요 없이 경미한 공사로 공사를 하는데, 그럼 전기통신소방도 그 기준을 따르느냐? 뭐죠? 전기통신소방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소방은 이 전기공사업법,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이렇게 경미한 공사를 내용별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경미한 공사란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경미한 공사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그쵸? 결국은 전기통신소방은 이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공사냐 아니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계약 담당자들이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무조건 면허 있는 업체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고 야 얘는 경미한 공사니까 면허 없어도 돼. 경미한 공사가 아니니까 전기공사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소방은 아예 면허 있는 업체에 시키시길 부탁드리고 또 꼭 시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만일에 전기 합선 사고가 났어요. 만약에 전기 합선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이 무면허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한 계약 담당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나 아니다. 꼭 면허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훌륭한 질문, 날카롭고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감사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학교 체육관 무대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 조명 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의 일환인데, 이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강원 전기 조명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명칭만 강원 전기 조명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담당자가 가서 너라고 안 돼요. 담당 주무관님 공사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체육관 무대 조명 설치 공사를 하셨을 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 같고 이 공사는 전기 면허 얻는 업체하고 체결을 하셔야 되는데 면허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 면허를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허를 제출하라고 이 강원 전기 조명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 조명회사가 면허를 제출하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당연히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에도 무면허 업체인 무슨 전기조명과 수의계약을 하고 했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할 수 있고 당연히 지적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적당해서 알아서 면허 인증을 해야지. 만일에 설치했던 무대조명 설치공사가 잘못돼서 불이 난다면 무허가 업체하고 공사계약 체결한 계약 담당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식 업체랑 했을 때 화재가 책임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까지 좀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좀 쉬는 차원에서 계약 업무 관련 뉴스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계약 담당 전문기자 김태현입니다. 지금부터 최신 계약 업무 관련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온 내용인데요. 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 발주 관련 주의사항이 통보됐어요. 지금 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시설유지관리업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이 시설유지관리업 업체가 공사를 체결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내용의 공사라도 관련 법상 전기통신소방은 분리해서 면허 있는 업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업종과 통합발주를 해서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서 전기통신소방시설공사 발주할 때 분리발주해서 면허가 없는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약전문기자 김태현이었습니다. 비슷한가요? 와! 이제 앵커도 하죠, 앵커도. 자, 이 내용을 좀 잘 뜯어보면 이 내용이죠.
아니, 시설유지관리 업체가, 시설유지관리 업체가 공사를 해요. 근데 거기 조명공사도 있고, 뭐 통신공사도 있고, 약간 소방공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액이 조금이니까 계약 담당자가 아이고,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안 돼요. 법적으로 전기통신소방의 법적으로 경매한 공사의 내용이 아니라면 당연히 전기통신소방 면허가 있는 업체랑 해야 되지, 이렇게 통괄적으로 야, 너 다 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 며칠 전에 온 공문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공문으로도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유념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계약 업무만 하니까 좀 그렇죠? 자꾸 계약 업무만 좀 그러니까 재산 업무 좀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재산 업무 담당 리포터 김태현입니다. 자, 최신 재산 업무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억용품 관리 전환 소유조의 개시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억용품 관리 전환 소유조회 같은 경우는 에듀파인 홈페이지, K에듀파인 공지사항하고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요번에 바뀌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로 일원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불억용품 관리 전환과 관련해서 에듀파인 공지사항과 도교육청 홈페이지 두 군데가 있었으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받겠지만, 이제 이 뉴스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K에듀파인 공지사항에는 올라오지 않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만 게시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등록 주의사항도 별도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업무 담당자들은 이 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업무 추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재산 업무 담당 전문 리포터 김태현이 알려드렸습니다. 비슷한가요? 이번에는 계약 재산 업무도 전문 리포터가 됐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저 같은 경우 K에듀파인 공지사항을 좀 봤는데요. 이제 K에듀파인 공지사항을 보지 알고 이제 도교육청 홈페이지로 게시가 됐다는 내용. 이거 며칠 전에 왔던 공문이에요. 며칠 전에 왔던 공문이고, 앞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불억용품 관리 전환 관련해서는 K에듀파인 공지사항하고 홈페이지를 봤지만 이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로 게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업무에 참고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재산 업무 전문 리포터 김태원이에요. 오늘 뭐 리포터와 기자를 두 개나 하네요. 자, 그러면 이왕 재산 업무 이게 불억용품 얘기가 나왔는데 좀 볼까요? 여기 내용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불억용품 관리 전환 소유조회를 하겠다 비디오 프로젝터, 이거 강원 국제교육원에서 올렸는데요. 이렇게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게 정보원에 정확하게 올렸네요. 이렇게 이제 올렸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올렸냐면 불억용품 관리 전환이라고 올리지 않아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뭐라 올리죠?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는 게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에 물품 소관의 전환, 여기에 불억용품 관련해서 이제 관리 전환이 올라오게 되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물품 관리의 전환에 이렇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만 올린다는 얘기죠.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요거 지금 영곡초등학교에서 올렸는데요. 영곡초등학교 올렸고, 작성자는 김정자 주무관님이 올리셨는데, 상업용 오븐을 올렸고, 여기 지금 비고 내용을 볼까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그 업무 요령으로 이제 이렇게 꼭 입력시켜 달라고 했던 게 이제 며칠 전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올렸는데요. 너무나 정확하게 올렸어요. 이렇게 관련 딱 적고, 그 다음에 소요 방법, 기간, 물품, 조건, 기타 문의사항까지 아주 정확하게 올리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업무 지침을 뭐 특별하게 내릴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업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점. 여기 지금 영곡초등학교 김정자 중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그쪽에서 엄청 업무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100점. 자, 이렇게 해서 최신 계약 뉴스랑 재산 뉴스까지 좀 봤습니다.
좀 더 한번 좀 쉬어갈까요? 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직장 상사. 이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전 진로교육원에서 이제 설립 업무를 했어요. 4년을 했는데, 여기 지금 그 진로교육원은 애들 체험하는 곳이죠? 체험하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항공체험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렇게 항공체험 관련해서 복장을 입고, 이렇게 비행기 모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진짜 비행기에서 뛰어갖고 왔어요. 뛰어갖고 온 거고, 이렇게 실제 시뮬레이터로 이제 비행기를 띄었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좀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로교육원에 간다고 하면 적극 환영. 적극 환영하고 꼭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이제 실제 시뮬레이터인데,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항공체험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데 애들은 크게 재밌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 시뮬레이터로 실제로 비행기를 착륙하고 이륙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실제 비행기가 재밌을 리가 없고 미사일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재미없어 해요. 네.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음은 이건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 진로교원에서 그 애니메이션실에서는 이렇게 그 레고를 이용해서 스톱모션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스톱모션 카메라로 찍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목소리를 입혀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이런 진로 활동도 해요. 이런 진로도 하는데 지금 여기 그때 당시 이제 그 원장님이 계셨어요. 김원근 원장님이라고. 현재 이제 지금 치악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김원근. 항상 이러죠. 멀고도 가까운 김원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원장님이 이제 그때 계셨었는데, 같이 근무했었죠. 우리 김원근 원장님 잘 계시죠? 예.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보통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드냐면, 저기 이제 레고가 많이 있죠? 그러면 도둑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요. 도둑.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 내용을 보고, 야, 무슨 애들이 도둑만 하냐, 도둑만 만들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야, 좀 요즘 맨날 레고 도둑만 하냐, 저 레고 도둑을 다 치워라, 치워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런 소품 하나하나까지 그 걱정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여드렸어요. 애들하고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그쵸? 근데 원장님이 도둑은 다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버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어떠한 체험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빠빠빠빠빠 운행을 시작합니다. 뒷골 와, 야, 나이스. 메이들 살려줘. 빵! 예, 웃기죠? 애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어야 때 꼭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도둑을 많이 만드니까 그 김원근 교장 선생님께서 아마 그렇게, 야, 내처럼 애들 도둑 만들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역시 애들하고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르긴 해요. 어쨌든 김원근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와 직장 상사 얘기를 좀 넣어봤고요. 이제는 거의 끝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다 되어가고 있고, 할 얘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한번 볼 텐데, 이거는 원래 연수원에서 할 얘기지만 좀 맛배기로 보자고 한다면, 요게 이제 공사계약서의 한 종류고요. 공사계약서의 한 종류고, 여기 보면 우리가 들어갈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공사명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자도 들어가 있고, 계약 일자, 계약 금액 들어가 있는데, 그럼 계약 보증금 보통 어떻게 되죠? 계약 금액의 15%. 지금은 이제 올해 말까지 7.5%로 되어 있죠? 그거에 명시가 돼서 이렇게 계약 보증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뒷장 보면 하자부동서 나오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니까 이렇게 3년에 3%가 표시가 되죠? 실내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3%에 1년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이렇게 바뀔 거고,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금액의 0.5%, 물품은 0.08%, 용역은 0.13%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물가 변동 기준은 뭐냐? 이 같은 경우는 품목 조정률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품목 조정률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 예, 여기 있는데 지수 변동률, 예, 그게 추가인데, 이거는 참고 삼아. 보통 기본이 품목 조정률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연수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 뒷장인데요. 뒷장인데, 지방채 매입 같은 경우는 영원입니다. 영원. 이거는 면제예요, 면제. 예, 요거는 조례 면제로 나와 있어서 면제고, 보통 이렇게 실제 학교에서 지방채 매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만일에 뛰어갖고 오면 돌려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인지세 같은 경우 2만 원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4만 원 받았죠? 금액이 높아지면 돈은 더 내야 됩니다. 최고 금액은 35만 원까지 인지세가 되고요. 인지세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이 증가가 되면, 계약 금액이 증가가 되면 더 내고, 줄어들면 더 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 물품 제작 구매 일건이 이제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인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하자면,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을 결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1인 수의 계약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행이 될 거고, 업체 선정해서. 근데 만일에 이게 공고를 내야 된다? 그럼 공고 내고, 개찰하고, 낙찰자 결정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죠? 그럼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중간에. 중간에 뭔데 우리 저기 강사가 이 앞에 있는 인간이 칸을 비워뒀을까요? 얘가 7천만 원이다. 우리가 종합공사가 5억, 그 다음에 전문공사 3억, 그 다음에 물품 구매 제조 한 건당 5천만 원, 용역이 2억이 넘게 되면 우리는 뭘 받아야 되죠?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점 유념해 두시고요. 다만 자체감사 기준에 따라서, 자체감사 계획인가? 도격청이 내는 기준에 따라서 학교는 일상감사가 면제됐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금액 이상이 되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또한 물품 용역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사전 규격 공개를 해야 돼요.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지금 외우란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5천만 원이 넘으면 사전 규격 공개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보통 5일. 이 점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 지급 전에 검수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중간에 비워놨으니까요. 계약 담당자, 업무 담당자라면 상식사원에서 금액이 크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물품 용역이 5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사전규격 공개를 해야 되는구나. 대가 지급 전에는 검수가 완료돼야 되는구나. 이거는 좀 알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여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용기입니다, 용기. 제가 이 자리에 앉았던 이유는 사실은 지금 강릉교육청에 근무하는 전상규 주무관이 용기를 내서 저를 강사를 좀 와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용기를 내서 했었어요. 전상규 주무관 고마워, 이 자리에 서게 해줘서. 근데 용기를 내서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전상규 주무관도 저를 뭘 믿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냈던 거고, 저도 여기 용기를 내서 앉게 됐던 거고. 또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김서림 주무관님, 업무 담당자인데, 김서림 주무관님도 이 공개 강좌를 하는 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겁니다. 우리의 그 용기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업무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상규 주무관도 용기를 낸 거고, 김서림 주무관도 용기를 낸 거고, 저도 용기를 내서 이 과정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교육행정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자부심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직업에 대한, 우리 업무 내용에 대한 꼭 자부심을 갖고 업무 추진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걸맞는 프로의식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의식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전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요. 참, 이게 지금 댓글 중에 가장 좋은 얘기 있는데, 용기.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용기 중에 또 하나가 뭐죠? 저한테 연락할 용기. 꼭 필요해요. 저한테 연락할 용기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저한테 연락할 용기 꼭 필요하니까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불편한 내용, 모르는 내용,
그다음에 좀 빚을 걸던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퇴직하는 그날까지 제가 계약 관련해서 문의받고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저와 계약이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조금 힘들었어요. 준비하는데 힘들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청 소감, 그 다음에 재방 요청, 추가 방송, 다음 방송 이런 것들은 연수원 홈페이지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널리 올려주세요. 이런 참신한 시도가 계속될 수 있게. 그렇죠? 여러분들 해주실 거죠? 예,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